그래서 3년 동안 영국 대형 도서관에 가서 각종 자료, 신문, 뭐 인터뷰 이런 등등을 해서 3년 동안 영국에 와서 자료를 모아오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해서 영국의 산업 평화라고 하는 이런 학위 논문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어떻게 해서 말하자면 산업 평화를 이루었는가. 그래서 장덕수가 쓴 이 영국의 산업 평화라고 하는 논문은 그 당시에 미국 컬럼비아 대학에서 인쇄를 해가지고, 컬럼비아 대학에서 그 요새 뭐 박사학위 논문을 쓰면 다 자비로 인쇄를 하지만, 그 당시에는 논문이 출중하니까 컬럼비아 대학 출판부에서 그걸 책으로 낼 정도로 상당히 수준이 높은 이러한 말하자면 논문이었다. 영국이 산업 평화를 유지한 것, 결국은 사회보장제도와 노동조합주의 이런 것이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영국의 산업 평화를 이룬 것이다. 그리고 산업 평화와 함께 평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 설사하는 이야기를 하죠. 그냥 평화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몽둥이로 때려잡아가지고 그냥 아무 잔소리 없게 그냥 아무 말도 없이 그렇게 하게 된다면 그것은 평화가 아니라 정막이다. 그런 평화는 사실상 이 전체주의 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평화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다 조화롭게 말하자면 조화를 이루어서 지낼 수 있는 조건이 바로 평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변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영국의 산업 평화에 대해서 대한 논문을 쓰게 됩니다. 이렇게 논문을 쓰니까 국내에서 또 사회주의자들이 그걸 반박을 하는 거죠. 영국의 산업 평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산업 평화라든지 사회정의라든지 이런 것은 사회과학적인 범주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건 사회과학이 됐으면 산업 평화라고 하는 것은 공허한 용어에 불과하다. 사회관계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이고 경제적인 관계에 의해서만 움직이는데 무슨 산업평화냐. 이것은 완전히 그 유심론에 입각한 말하자면 이 부르주아의 장난이다. 그 비슷하게 비판하는 그런 비판이 또 일부에서 비판해서 그 비판한 내용이 잡지에 실리게 되었습니다. 여하튼 학위를 받고 1936년 12월 말에 귀국을 합니다. 근데 귀국을 하고 나서 보니까 장덕수가 출국했을 때 14년 전에 출국했을 때와는 전혀 다른 환경이 국내에 조성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야말로 숨도 제대로 쉬기 14년 동안 자유로운 영혼으로서 활동했던 장덕수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야말로 숨도 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다가 그 동아일보가 당시 베를린 올림픽 대회에서 마라톤 우승을 했던 손기정 선수의 그 입장기 사진을 지워가지고 장덕수가 귀국했을 때는 동아일보가 무기정간된 이러한 상태였다 이 말입니다. 오죽할 데가 없어진 거죠. 그동안 동아일보 부사장직함으로써 월급도 받아오고 그랬는데 오죽할 데가 신문이 정관냈는데 무슨 월급이 나올 수도 없잖아요. 이렇게 되니까 당시 김성수 씨가 보성전문학교의 촉탁 강사, 지금식으로 하면 아마 그 전임 강사쯤 될 것 같아요. 그 자격으로 해서 초빙을 해서 그 보성전문학교에 촉탁 강사로 취임을 해서
취업을 했어요. 거기서 이제 영어 교육을 하게 되는 거죠. 영어 강사로서 저기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활동을 말하자면 교육계에서 활동을 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도 그 당시에 신문에 이제 자기가 그동안에 해외에서 느꼈던 것을 수레를 해외 학계 소개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기고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제한국가론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나오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국가라고 하는 것이 만능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국가라고 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라고 하는 것은 사회단체 중에 하나다. 국가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한국가론. 또 하나는 민중자치. 또 하나는 개인의 자유, 재검토. 이런 세 가지를 화두로 해서 이 제한국가론을 펼치게 됩니다. 제한국가론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절대주의, 국가 만능주의와는 정반대되는 것으로서 국가라는 것도 사회의 기관 중에 하나로서 목적과 능력에 상응하는 그런 제한된 기능만을 수행해야 된다. 국가가 말하자면은 그리고 그 목적을 제한된 기능을 수행하는 방법으로서 그는 민중자치를 제시하게 됩니다. 민중이 스스로를 통치하도록 민중의 자유결정에 의해서 말하자면 통치하도록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전체주의라든지 공산주의와는 대치되는 이러한 견해를 펼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장덕수 설산이 강조했던 것은 자유론입니다. 말하자면은 민중이 개인의 자유를 말하자면 확보해야 된다. 국가 권력이 개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인 힘 관계가 불평등하게 되면 압박을 느끼게 되고 자아실현이 불가능하게 되니까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자유를 제약하는 그런 요소를 제거해 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제거해 줘야 된다. 말하자면 의식주와 같은 생활 요구를 충족시키고 개인이 하나의 인격으로서 만족을 얻고 개인이 만족을 얻으면 국가라든지 사회라든지 산업이라든지 종교문화 각 방면에서 충분히 협력하게 되는 것. 그것을 자유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국가는 개인이 자아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사회 제도 내지는 조건을 창조하고 그거에 반대되는 조건을 배제하는 것이 자유주의와 현대민주주의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국가 권력은 제한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런 제한국가론을 제시를 하는 거죠. 이거 뭐 일제의 식민 통치가 아주 극악한 이런 상황에서 일제의 식민 통치를 직접적으로 비난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제한국가론이라고 하는 그런 말하자면 용어를 통해서 개인의 자유, 민중자치, 국가 권력의 제한 이런 등등을 말하자면 설파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이제 설산이 전향을 하게 되는 그런 이제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흥업구락부라고 하는 이런 사건입니다. 이 흥업구락부는 이 박사가 1921년에 하와이에서 발기한 이런 운동이죠. 동지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2대 정강, 5대 실천
2대 정강과 5대 실행을 목표로 한 동지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2대 정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독립, 대동단결. 5대 실행은 실력 양성, 의무를 분담하고 공공의 결정에 복종을 하고 동지들 간에 서로 애호하고 비밀을 엄수한다고 이러한 2대 정강과 5대 실행 목표를 내세운 이런 동지회라고 하는 단체를 만듭니다. 이 동지회를 만들어서 하와이에 본부를 두고 미국 전역을 상대로 해서 교포들을 상대로 해서 동지회 회원을 모집하고 그런 척을 하죠. 그런데 1924년에 당시 YMCA 총무인 신흥우 씨가 1924년에 세계 기독교 청년회 간부회의에 조선 대표로 참석을 하게 되는 거죠. 조선 대표로 참석을 하는 길에 이승만 박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이승만 박사를 만나니까 이승만 박사가 내가 이런 단체를 만들었는데 이런 단체를 네가 조선에 가서 이와 유사한 단체를 만들어서 독립운동을 하도록 하자 하는 게 어떻겠냐. 그러니까 이 신우 씨가 그 적극적으로 동조를 해가지고 귀국해서 이 동지회의 말하는 국내 단체라고 할 수 있는 흥업부락부라고 하는 이런 명칭의 단체를 만듭니다. 말은 그 흥업부락부라고 하는 그 내용은 산업을 일으킨다, 산업을 부흥시킨다. 이런 그런 말을 위장 목표죠. 그런 위장된 목표를 가진 그런 내용으로 내선 일체를 반대하고 민족주의적인 그런 정신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단체를 만들게 됩니다. 이렇게 이 단체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당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상당수가 참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참가를 해서 쭉 비밀리에 활동을 하는데 이러는데 이제 장덕수 설산이 언제 이 흥업부락부에 참가했는지는 그 연도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반이 1936년 12월 말에 귀국을 했는데 이 귀국을 해서 그 활동한 기간이 얼마 안 돼서 이 사건이 터지게 됐죠. 근데 이 사건이 왜 터졌냐? 이게 좀 복잡한데 말을 하자면은 당시 연희전문대학에서 학생들이 그 독서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지도교수가 당시 해방 후에 월북한 백남은 씨가 지도교수였고 뭐 교수 몇 명과 학생들 몇 명이 책을 돌려가면서 읽은 독서회 사건이 있었는데 이게 발각이 되죠. 그 발각이 돼서 보다 이렇게 보니까 조사하다 보니까 그 중에 일부가 이 흥업부락부 회원이 거기서 또 나온 거죠. 그러니까 그 독서회 사건은 완전히 그냥 사소한 게 돼버리고 오히려 흥업부락부라고 하는 보다 거대한 비밀 조직이 나와야 된다면 이렇게 돼서 이것이 1938년 9월 3일 날 그 당시 55명이 송치가 되는 거죠. 검찰에 송치가 돼서. 근데 일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저명한 사람 55명이 여기에서 구속이 되니까 엄청나게 큰 사건이에요. 3.1운동 때 33인 아닙니까? 그거보다 더 큰 이런 조직이 더군다나 미국 하와이에 있는 이승만 박사와 연계된 이런 조직이 말하는 신문에 공개가 되고 그러면 또 난리가 나는 거죠. 당시 그야말로 엄청난 사회적인 파장이 이룰 것을 우려해서 일제가 이걸 아예 덮어버리고 니네들에게 전향을 시키는 거죠. 이들이 그래서 전향서를 발표하고 그야말로 흥업부락부 사건은 없었던 걸로 해고 다 덮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돼서 장덕수 설산도 이 흥업부락부에 연계가 돼가지고 징역을 가는 대신에
징역 가는 대신에, 구속되고 징역 가는 대신에 말하자면 전향서를 쓰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빌미가 돼가지고 그 이후에 말하자면은 지금까지의 활동과는 좀 상반되는 말하자면 그런 강연이라든지 글이라든지 이런 걸 쓰는 게 되죠. 그래서 내선일체라든지 대동아 공영권이라든지 또는 징용이라든지 징병이라든지 이런 등등을 찬양하고 학생들에게 학도병을 나가라고 권유하는 이런 연설을 이런 식으로 해서 참 이 흥옥불학부 사건으로 인해서 본인이 회절을 하게 되는 이런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장덕수 설사의 경우에는 항일에서 친일로 이렇게 노선을 이렇게 흥옥불학부 사건으로 인해서 전환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국내에서 활동했던 국내에 살고 있었던 지식인의 상당수가 이 그런 그 악몽처럼 괴롭혔던 이런 전향이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그런 올감이라고 그러나 거기에 빠지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 당시에 대중의 신망이 높은 일수록 일제의 회유 공장은 더 치열했죠. 그냥 보통 시장에서 장사나 하고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너 전향하라. 안 하죠. 제법 그래도 청년들한테 또는 일반 사람들한테 지식인들한테 상당히 신망이 있고 훌륭한 인격이 있는 이런 사람이 전향을 해야 파급 효과가 크지. 저쪽 그냥 장사미사가 전향한다고 해봤자 너 하거나 말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일제히 끈질긴 회유공작 여기에 말하자면은 넘어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우리 현대사의 비극이 시작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해외에 있었던 사람들, 당시 중국이라든지 만주라든지 해외에 있었던 사람들 고생은 했겠죠. 그렇지만 심리적인 고통은 덜했기 때문에 이 친일 문제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었다. 이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얘네들은 귀국하자마자 국내에 상당히 격한 어조로 친일파를 막 욕하고 그랬죠. 그렇지만은 귀국해서 현실에 눈을 뜨게 되면서 보니까 그게 아니로구나 하는 거를 어느 정도는 알고 좀 자제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었다 이 말입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친일 행위에 면죄부를 주자. 그들이 잘했다. 이렇게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고 보지만은 얘네들이 전향이 일제의 논리를 그냥 글자 그대로 수용을 해서 그야말로 충심해서 우러나와서 저기를 한 건지 아니면은 마지못한 강요로 인해서 한 건지 그거 정도는 우리가 좀 구분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일제시대 때 설산이 갖고 있었던 민족운동의 노선이라고 그럴까 이념은 한 3가지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노사간에 박사학위 논문에서 했었던 것처럼 노사간에 대립을 완화하고 상생을 도모하자고 하는 이런 산업평화론. 두 번째, 국가의 자의적인 권력을 국민에 대한 자의적인 권력을 제한해야 한다는 제한국가론. 그리고 국가의 개입을 방지하고 개인의 말하자면 민중자치에 기반한 자유론. 이런 이 3가지의 이념, 노선을 갖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노선을 갖고 있다가 해방이 되니까 바로 이러한 3가지 자기가 견지했던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보니까 자기는 이 박사가 바로 이 3가지 이념을 실현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했다 보니까 김구 선생하고도 굉장히 친했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 황해도 재령에서 김구 선생이 그 당시에 그 사립학교를 하나 교장으로 있었을 때 장덕수 집안이 어려우니까 그리고 장덕수 형인 장덕준 씨가
그 학교에 그 교사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장덕수는 어리니까 거기 가서 말하자면 자기 형이 교사로 있는 그 학교에 가가지고 먹고 자고 거기서 놀고 그러다 보니까 교장인 김구 선생이 볼 때는 아주 어렸을 때 꼬맹이가 와서 똘똘한 애가 와서 저기 아주 잘 알고 그럽니다. 아주 잘 알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김구 주석도 귀국하시고 나서 이 장덕수를 굉장히 아꼈어요. 장덕수한테 너 친일파다 이런 이야기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이렇게 저기가 되니 이 박사냐 김구지석이냐 이렇게 갈리게 될 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했던 설산이 이 박사 쪽으로 가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제 욕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따라서 그 당시에 말하자면 설산의 입장에서 볼 때는 자기가 말하자면은 영국이나 미국에서 보고 배웠던 그런 노선, 그런 이념을 가장 실현할 수 있는 이 땅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실현할 수 있는 인물은 이 박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박사를 지지해서 말하자면 한민당이 그렇게 되니까 한민당이 이 박사 노선으로 기울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박사가 말하자면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상당히 그런데 기여를 하는 이런 상황으로까지 됐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방 30년, 80년을 맞이한 이런 시점에서 볼 때 말하자면 이 설산의 노선은 좀 선견지명이 있는 이런 노선이었다. 과거 무슨 일제시대 행적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그가 마지막에 택한 현실주의적인 노선은 그래도 오늘날 우리 자유시장경제 체제를 도입하고 하는데 기여를 한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것으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